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해인사를 폭격하라. 작전 명령을 받은 한 젊은 전투기 조종사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때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18일 오전입니다. 약 900여 명에 이르는 인민군 패잔병들의 어떤 주둔지이자 은신처가 된 해인사는 군사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륙한 정찰기는 4대로 편성된 비행 편대에게 그 백색 연막을 통해서 선명하게 공격 목표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해인사 대적광전 앞마당이었죠. 각각 엄청난 화력으로 중무장한 비행 편대 조종사들은 최종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면서 발사 버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대장기가 급상승하면서 명령이 전달됩니다. 각 기는 편대장의 뒤를 따르되 편대장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폭탄을 사용하지 말라. 기관총만으로 해인사 주변의 능선을 솟아 공격하라. 폭탄으로 무장한 채 산악 지형을 급강하 저공비행하면서 그렇게 기총소사를 한다는 것은 마치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기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편대기 대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편대장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다시 정찰기로부터 독촉하는 날카로운 음성의 무전이 들려옵니다. 해인사를 네이팜탄과 폭탄으로 공격하라. 편대장은 뭘 하고 있나? 하지만 이 무전을 받고 이어진 편대장의 명령은 엉뚱하기만 했습니다. 전원 일체 공격을 중지하라. 편대장기는 급반전 급강하면서 해인사 대적광전 용마루를 초저공으로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뒤이어서 2번, 3번, 4번기도 차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당시 공군 제10 전투비행대장이었던 고 김형환 장군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고 김형환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역이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빨간 마우라의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의 작전 정황은 그 오래전에 열반하신 해인사 가산 직관 스님께서 정리하신 가야산 해인사지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인사 8만 대장경은 전쟁의 참화를 비껴갔습니다. 만약 김형환 장군의 어떤 지혜로운 결단과 통찰이 아니었다면 8만 대장경은 아마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적군의 은폐 장소가 될 해인사를 그냥 폭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문명의 정수를 담고 있는 8만 대장경까지 모두 소실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김영환 장군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문화유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인류 보편적 양심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을 겁니다. 일종의 딜레마죠. 그럼 여기서 김영환 장군이 개인적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작전 후에 군법회의에 회부된 김영환 장군에게 미군 장교가 해인사를 폭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대문호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다 준다고 해도 해인사와 8만 대장경과는 바꿀 수가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이다. 그래서 폭격을 하지 않고 우회했다.
감동적이죠. 세계사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때 파리를 점령했던 나치는 그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면서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히틀러는 파리를 초토화할 것을 명령하죠. 그때 독일의 콜티츠 사령관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파리가 불타고 있다라고 허위 보고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어쨌든 덕분에 세계대전 속에서도 파리의 에펠탑을 비롯한 아름다운 문화재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과 증오만이 생존의 힘이 되는 전시에 보다 높은 수준의 고등 감성과 이성이 발휘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폭력과 야만의 시대에 이성을 선택한다는 것, 그리 낭만적일 수만은 없는 법이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전시의 명령불복종은 항명이고 또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종종 그 드물고 어려운 결단과 실천을 하고 역사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과 결단은 인간만이 가능한 것일까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로 얼마든지 혹은 우려스러울 정도의 수준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공지능을 통해 실현하려는 가치와 도덕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미래의 무인드론 폭격기들이라면 과연 그러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연 김영환 장관 같은 그런 고도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 도덕은 어느 쪽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미안 석부를 파괴한 과거 탈레반들도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 우월성을 주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의 도덕 알고리즘이 됐든 간에 과연 그것이 진정 인공지능의 윤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가치가 반영된 도덕 알고리즘을 이렇게 탑재한다고 해서 인간의 윤리가 인공지능의 윤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또는 미래의 인공지능의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의 겨울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인류가 가진 과학기술의 한계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가장 넘기 힘든 벽이 될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에 철학과 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마이클 샌델 교수에 의해서 많이 알려진 그 윤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시될 세 가지 상황에 대한 기본 전제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진행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되는 트롤리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광산 같은 데서 그 석탄을 실어서 옮기는 데 쓰는 광차 또는 그렇게 손수레를 말합니다. 편의상 여기서는 전차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A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전차가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해서 제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하면 이 상황을 모르고 선로 중간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의 인부가 치여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작동되는 것은 선로를 변환해서 다른 선로로 갈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방향 역시 한 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로를 변경해서 한 명을 희생시키는 대신 5명의 인부를 구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대다수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란 점에서는 일종의 공리주의에 가깝죠.
근데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은 희생돼도 괜찮은 건가요? 정당한가요? 그러면 이번엔 상황을 살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은 비상황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긴 합니다. 다른 점은 선로가 하나뿐이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철로 위에 육교가 있는데 두 명의 사람이 육교 위에서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옆에 있는 다른 뚱뚱한 사람을 밀어서 선로 위로 떨어지게 하면 그 전차를 막을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너무 잔인한가요? 어쨌든 당신은 이 다른 사람을 밀어서 5명의 인부를 살리시겠습니까? 이 경우 보통 사람들은 옆 사람을 밀지 않을 것이라고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상 그 뚱뚱한 사람에 대한 살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여러분들 보시는 A 상황에서 대부분 윤리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B 상황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여러분들 아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C 상황을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렇게 깜빡 졸고 있는 사이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건널목을 건너는 저렇게 귀여운 3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애들을 피하고자 작동된다면 도로 옆으로 건물을 들이받거나 점프로 돌진하거나 지나가던 행인, 운전자, 주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만일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공리주의적 알고리즘을 탑재시킨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인인 당신이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목숨을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수의 생명을 구한다는 이익을 위해서 운전자 1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인 또는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알고리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여지없이 그 3명의 어린이들은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자신의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보행자를 죽일 수도 있는 잠재적 흉기가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경우라면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걸을 때도 불안감을 떨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어떤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내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상황을 바꿔볼까요? 만약에 저희 같은 스님들이 인공지능을 훈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공지능은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죠. 하버드대학교의 조슈아 그린 교수는 이런 연구를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그 연구는 소위 아까 보셨던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과 결단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앞서 보셨던 B 상황에서 육교 위에서 전차를 막기 위해서 옆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린 교수는 이렇게 설문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이코패스이거나 경제학자일 거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다수 사람의 상식적 판단과는 거리가 있죠. 조사는 라사 근처의 수행승, 한족, 그리고 미국인 등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옆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육교 아래로 밀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스님들 집단에서 다른 조사 집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스님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만약 행위자의 의도가 순수하고 더 큰 선행을 위해서 행해지고 행위자 자신이나 그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 일반의 예상을 비껴가는 결과지만 그 이유를 듣고 보면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공리주의나 결과주의의 입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교가 이렇게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의도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불교 윤리를 어떤 서양의 사고체계에 맞추려는 시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님들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관점은 뭐 특정 철학체계만으로 설명하기 곤란하지요. 스님들의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어떤 불교 관점의 유연성과 고유성이 어떤 다양한 개념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고 어떤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님들이 이러한 윤리적 직관을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만약에 스님들이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수 있다면 그 인공지능의 결단과 실행에 대한 인간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인간이 직접 실행한 행동과 또 다른 윤리 정서가 발생하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의 윤리가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윤리적 직관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에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어떤 윤리적 감각이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불교 수행을 위해서 어떤 체득된 윤리적 직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훈련 알고리즘에 어떤 새로운 원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도 가져봅니다. 얘기를 좀 바꿔서요.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는 할머니하고 아이 중에서 한 명만 구해야 된다면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기자가 인공지능 로봇인 소피아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소피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질문은 마치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은지 묻는 것과 같군요. 나는 윤리적으로 생각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출입구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구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분법적 윤리의 어떤 윤리적 사고에 그런 틀에 갇히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합리적 대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어떨까요? 뉴스를 보려는 아빠와 드라마를 보려는 엄마가 채널 이렇게 선택을 놓고 뭐 리모컨 쟁탈전을 벌입니다. 이때 로봇이 누구에게 리모컨을 주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뭐 이런 거죠. 뭐 그간의 리모컨 점유 시간을 계산해서 계량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가정이라는 특성을 고려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취향을 데이터시켜서 저장했다가 한 사람에게는 리모컨을 주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는 뭐 최신 신간 도서를 권하게 한다든가 하면서 하면 보다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윤리적 선택과 실천이 우리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인공지능의 판단은 인간에게 있어서 딜레마가 주는 어떤 선택의 긴장 대신에 매우 편안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인공지능 시대에 직면하게 될
어떤 여러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윤리적 인공지능을 설계하면서 철학자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더욱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합니다. 터프트 대학의 데니얼 데넷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공지능이 철학을 정직하게 만든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3의 대안이 있거나 만들어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앞서 논의된 트롤리 딜레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 중 맞닥뜨리는 상황, 즉 갑자기 이렇게 동물들이 뛰어들거나 또 인간 고속도로에 떨어진 적재물을 피할 경우 어느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로드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난해한 선택을 시나리오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사전에 설정된 인공지능 시스템 통제 권한 규정에 따라서 칩에 어떤 이식시키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그것이 어떤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어떤 철학과 문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탑재시킬 것인지를 선택하면서 어떤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인공지능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사람의 두뇌에 대한 인위적 조작의 어떤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윤리라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뇌윤리학이라는 것은 그 뇌에 대한 과학적 발견이 임상의료, 법적 해석이라든지 건강과 사회 정책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어떤 윤리적, 법적, 어떤 그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 일반을 말합니다. 뇌 촬영술이 발달하고요. 또 CT라고 하죠.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fMRI,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도 하죠. 이런 최첨단 의료 기술들은 신경정신과 어떤 질병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어떻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게 해주고 치료와 약물의 효과도 미리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인간 두뇌의 해마를 제거해버림으로써 간질하는 발작을 없애든가 또 동시에 기억도 없애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인 경우에는 뇌의 앞부분인 전전두엽이 그 일반인보다 매우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술을 통해서 미리 발병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그 두뇌 특정 부분의 정극을 이식하거나 자극함으로써 파킨슨병과 같은 그 행동 조절 환자들에게 스스로 신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두뇌 치료 목적을 넘어서는 개입과 어떤 두뇌 능력의 증강을 위해서 이러한 기술을 과연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간 본연의 어떤 두뇌에다가 감정과 어떤 기억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조작한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 윤리를 인공지능 이전에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한번 논의를 넓혀가 보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인공지능 개발자, 즉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문가의 윤리가 논의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딥러닝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자체의 윤리도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럼 한번 딥러닝의 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딥러닝은 달리 표현하자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윤리는 기본적으로 개발자, 즉 알고리즘 전문가의 윤리 또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의 윤리관, 도덕성이 많이 반영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어떤 알고리즘이 됐든 간에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연산 과정이 비가시성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볼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은 인공지능 기반의 직원 채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최근에 개발했었습니다. 무려 10여 년이 넘는 데이터에 기초해서 직원 선발을 하도록 했죠. 그런데 결과는 이 인공지능이 압도적으로 남자 직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아마존은 이제 사회적 영향이라든지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많은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했지만 바로 폐기해버립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인공지능이 남성들만 선호하는 채용 과정을 거쳤는지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상 과정 어느 단계에서 누군가의 편견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가 부당하게 적용됐는지 모호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딥러닝 기술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그 비가시성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 윤리, 그러니까 딥러닝 만드는 사람들의 윤리는 요즘 의사들의 윤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전에 어떤 제한된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공학자로서의 연구 윤리를 넘어서서 어떤 실험실 밖의 세상과 연결된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윤리 규범이 수립되고 준수돼야 될 거죠. 이 부분이 윤리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집단의 어떤 일원이 되는 순간 또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의도가 실현되는 경우 그 윤리의식이 희미해지거나 또는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자가 어떤 편견이 개입된 알고리즘을 은밀히 작동되도록 숨겨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단계의 알고리즘이 재생과 반복 생산을 거치면서 최종 알고리즘을 통해 심각한 형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개발자의 최초 의도의 어떤 비윤리성이 희석되고 자신의 책임도 줄어든다고 생각할 여지가 큰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최초 의도는 어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의해서 외형적으로 단절되었다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한 영화상의 그 킬러 로봇의 윤리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언급한 김영환 장군의 사례는 이제 전쟁에서 군사용 드론이나 킬러 로봇의 윤리를 이해하는 어떤 단초가 됩니다. 김영환 장군은 나중에 복권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항명죄로 군사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킬러 로봇이 다른 인공지능 시스템과 차이점은 무섭게도 이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개발되고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그만큼 각국의 이해도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고요. 철학적 논쟁도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율형 인공지능 킬러 로봇이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또는 그 공격 목표가 아무리 극악한 테러리스트라 할지라도 그 공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소위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여기서 자율성은 인간의 통제 범위 밖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 군사용 드론을 비롯한 그렇게 킬러 로봇들의 성능은 어떤 공격 목표와 그 공격 목표에 대한 접근법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실제로도 지난 2019년 12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드론의 오폭으로 산모를 포함해서 민간인 5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에 건강이 악화된 산모를 병원 치료 후에 이렇게 태우고 가던 중이었는데요. 산모와 친척들은 물론 그 운전사까지 폭격을 받아 사망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때 참상을 보여줍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인공지능 킬러 로봇이 제약에 주어진 작전 수행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도의 사유 능력을 통해 그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는 선택은 가능한 걸까요? 만약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이 킬러 로봇에게 작전 수행을 명령한 지휘관이 떠오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킬러 로봇의 최초 설계자도 떠오르네요. 그리고 로봇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문제는 철학자들과 윤리자 학자들이 이렇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모두의 책임이라고 편하게 이렇게 분산시켜 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는 문제가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참전해서 교전 행위를 하려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되겠죠. 사실 킬러 로봇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아시는 IS가 소년병을 이용해서 테러를 저지르게 한다든가 전투에 동원시키는 경우 우리는 무도한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소년병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이해가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 행위와 처벌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소년병을 전투에 동원하는 행위가 비윤리적인 이유가 되는 하나가 됩니다. 결국 만약에 앞서 언급한 주체들에게 온전하게 우리가 윤리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킬러 로봇의 사용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킬러 로봇의 개발, 생산, 사용에 대한 금지 또는 제약을 가하는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 그 킬러 로봇이 가진 가공할 만한 성능 외에도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윤리적,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최소한 그 위험성에는 이렇게 다들 공감하고 있는 듯해서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렇게 킬러 로봇 문제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대한민국처럼 분단 국가에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이렇게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상용 자유무기 시스템, 자율무기 시스템이죠. 킬러 로봇, 이 개발에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이상과 현실적 필요라는 관점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물론 부처님법을 따르는 우리 불자님들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살생 무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인공지능에도 존엄성이 있는가요? 아니면 인간만이 존엄한가요? 동물은 존엄성을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인류에게 있어서 이렇게 절대 가치로 여겨지는 인간의 존엄성, 이 개념도 사실은 서양의 근대 이후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인공지능이 자극에 반응하고 제한된 기억을 활용해서 나름의 고유한 구조와 특징을 가진 자의식을 갖게 된다면 인간과 같은 윤리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와중에 지난 2017년이죠. 유럽 의회에서는
로봇 공학 민법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으로 인정하고 이를 로봇 시민법으로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프랑스 인권 선언 이후에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인권 문제가 어떤 세계적 이슈로 남아있지만 로봇의 어떤 기본 원칙을 선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개발, 착취, 폭력, 어떤 파괴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반대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생긴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소위 전자인간으로 간주한다면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어떤 책임을 또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어떤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도덕적 어떤 위상을 갖춘 행위자로 격상시켜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도덕적 윤리적 부담을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이게 전가한 게 아닌가라는 비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어떤 지속적 보안과 어떤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개방적 구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윤리는 단순히 어떤 특정 집단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어떤 데이터의 집적이 아니라 어떤 변화하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맞게 평등하고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는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자, 전문가들,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시대의 어떤 윤리적 요구에 이전보다 더욱더 깊은 성찰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윤리와 규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25 당시 해인사 폭격 명령을 거부한 고 김영환 장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트롤리 딜레마, 그리고 만약 그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 스님들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할 것인지의 문제, 또 자율주행 자동차의 로드킬 시나리오, 또 인공지능의 윤리 이전에 우리 인간의 뇌신경 윤리, 또 딥러닝, 킬러 로봇의 윤리까지, 그리고 현재의 인공지능의 도덕적 위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들이 직면하게 될 어떤 윤리적 딜레마는 아마 우리 도처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다뤘던 몇 안 되는 주제만 살펴보더라도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가 어떻게 단순히 어떤 로봇에 국한된 문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어떤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 공학적인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논의의 무게중심이 윤리적, 종교적, 어떤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그런 쟁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그 자체에만 어떤 시선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사유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느샌가 인간이 인공지능의 윤리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진작에 이루어졌던 논의라고도 합니다. 사실 과거 어느 인공지능 철학자는 이런 반문을 하더군요. 우리가 인공지능의 윤리를 고민한다고 할 때 과연 인공지능에 탑재된 윤리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의 윤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요. 결국 인간의 윤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윤리 체계를 수립해 나간다는 것은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인간의 어떤 인공지능의 윤리 이전에 인간의 윤리가
인공지능에 탑재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개입이 배제된 채 자율성을 이렇게 뛰어가고 있다는 점이 바로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강연은 누가 인공지능도 과연 인간처럼 고도의 안목과 어떤 통찰을 통한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만약 내릴 수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학자 피터 싱어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로봇 윤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피터 싱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은 로봇이 인간에게 가할 위해가 아니라 인간이 로봇에게 가할 위협일 것이다. 지금 로봇은 단지 하나의 제품에 불과하다. 그런데 로봇이 점점 진화하여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결국 인간의 두뇌도 아주 정교한 기계가 아니던가. 기계의 의식이라는 게 생긴다면 우리는 로봇의 감정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인류가 의식을 지닌 유일한 대상인 어떤 동물들과 맺어온 관계의 역사를 고려할 때 로봇을 도덕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대상으로 인정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꽤 회의적이죠? 어떠신가요? 피터 싱어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은 로봇이 인간에게 가할 위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로봇에게 가할 위협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